태중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홀로 병원을 찾아야 했던 어느 산모의 서글픈 밤,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한 믿기지 않는 배신의 현장, 차가운 겨울 공기보다 더 시린 진실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울의 밤은 화려한 불빛 뒤로 수많은 고독을 숨기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거실에도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죠.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유난히도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제 뱃속에는 이제 곧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는 8개월 된 어린 생명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작은 아이가 힘겨운지 밤마다 배가 딱딱하게 뭉치며 당기는 증상이 심해졌어요. 어제 정기검진을 갔을 때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 손을 잡으며 신신당부하셨죠. 서연 씨, 배가 자주 뭉치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절대 아침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바로 병원으로 오셔서 태동 검사, NST랑 태아 심박수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산소 부족으로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 말씀이 뇌리에 박혀 있어서인지 밤 10시가 넘어가면서부터 시작된 통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파에 기대어 겨우 숨을 고르며 허리를 문질러 보았지만 배는 한참 동안이나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규칙하게 찾아오는 통증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참을 울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릴 정도로 긴장된 순간이었죠. 마침내 연결된 전화기 너머로는 시끌벅적한 소음과 함께 낯선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지만 지금은 제 자존심보다 뱃속의 아이가 먼저였습니다.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불안감을 억누르며 최대한 침착하게 입을 뗐습니다. 민준 씨, 배가 너무 자주 뭉쳐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밤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오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좀 와서 나 데려다 줄 수 있어요? 수화기 건너편에서 아주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귀찮음이 잔뜩 묻어나는 서늘한 온도였습니다. 아, 지금 한창 거래처 사람들이랑 중요한 미팅 중인데 자리를 비울 수가 없네. 한밤중에 뭐 대수라고 그래? 그냥 택시 타고 다녀와. 병원에 가면 간호사들도 있을 텐데 뭐가 문제야? 휴대폰을 쥐고 있던 제 손가락 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사업이 점점 커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질수록 그가 저를 대하는 태도는 마치 낡은 가구 보듯 무심해져 갔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이를 가지지 못해 고통스러워할 때 그는 매일같이 제 손을 잡고 전국 방방곡곡 유명하다는 병원을 찾아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바라던 아이를 가졌는데 이제는 그 아이를 지키러 가는 일이 그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되어버린 걸까요? 더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힘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비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산모 수첩과 지갑을 챙겼습니다. 한 손으로는 무거운 배를 받치고 한 손으로는 벽을 짚어가며 천천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심야의 택시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정문 앞 차가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길가에 서서 20분 가까이를 떨었습니다. 마침내 멈춰선 택시 한 대. 기사님은 제 부른 배를 보더니 서둘러 내려 뒷좌석 시트를 조절해 주시며 친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댁, 천천히 타요. 밤길이 미끄러우니까 내가 최대한 조심해서 운전할게요. 어디로 갈까요? 그 낯선 기사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꾹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보다 나은 타인의 배려라니. 저는 낮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기사님.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 응급실로 가주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병원은 밤 11시가 다 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입구에 누런 전등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복도에는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들려오는
팬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죠. 접수를 마친 간호사가 제 산모 수첩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임서연님, 지금 바로 3층 분만실 옆 태동 검사실로 올라가세요. 당직 의사 선생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저는 난간을 잡고 계단을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임신 후기가 되니 몸이 천근만근이라 고작 2층을 오르는데도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렇게 겨우 3층 코너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 복도 끝 진료실 쪽에서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미팅 중이라던 민준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왜 여기 있지? 중요한 거래처랑 있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산부인과 층에 있는 거지?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인 채 진료실 문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 미세한 틈이 벌어져 있었고 저는 홀린 듯 그 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순간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가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한 여자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 그의 회사에 새로 들어온 비서 지수였습니다. 당시 민준 씨는 제게 그저 평범한 직원일 뿐이라고 무심하게 넘겼던 그 여자 말입니다. 지수는 민준 씨의 품에 꼭 안긴 채 가녀린 손으로 자신의 배를 어루만지며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준 오빠, 나 요즘 계속 속도 울렁거리고 생리도 안 하는 것 같아. 혹시 우리 아이 아닐까? 민준 씨는 지수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조금 전 저와 통화할 때의 그날 선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금방이라도 꿀이 떨어질 듯 감미롭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지수야.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의사 만나러 온 거잖아. 검사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그때 당직 의사가 차트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의사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남편분 되시죠? 마지막 생리일이 언제였습니까? 민준 씨는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허리를 곧게 펴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내가 보름째 생리가 없고 자꾸 토한다고 해서요. 임신인지 꼭 좀 확인해 주세요. 내 안에 그 세 글자가 마치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제 고막을 뚫고 심장에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고 손에 쥐고 있던 산모 수첩이 구겨질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배가 부른 진짜 아내인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와야 하는 귀찮은 존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다른 여자를 품에 안고 병원에 와서 그 여자를 내 아내라 부르며 임신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장 진료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그들의 낯짝에 침이라도 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심호흡을 하며 멈춰 섰습니다. 지금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려봤자 결국 상처받는 건 저 자신이고 제 뱃속의 아이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소리를 끄고 조용히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그들의 파렴치한 모습, 그리고 그들의 배신이 담긴 대화를 하나도 빠짐없이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저를 배신했다는 지울 수 없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진료실 안에서는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의사가 지수에게 소변 검사를 받아오라고 지시하자 민준 씨는 지수를 부축하며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고 천천히 걸어 넘어지면 안 되라며 신신당부하는 모습은 가관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임신 초기에 입덧으로 고생하며 쓰러졌을 때도 그는 단 한 번도 저렇게 세심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나오기 직전 복도 옆 비상구 계단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민준 씨가 지수를 지극정성으로 부축하며 계단을 내려가는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비상구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배는 더 뭉쳐왔고
마음은 이미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까스로 감정을 추스르고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당직 의사가 저를 보더니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임서연 씨,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복도에서 누구라도 만난 겁니까?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몸이 너무 무거워서 복도에서 잠시 쉬느라 늦었습니다. 의사는 더 묻지 않고 저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배 위에 차가운 젤이 발라지고 태아 심박수 측정 장치가 부착되었습니다. 두근, 두근, 두근. 고요한 검사실에 아이의 힘찬 심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소중히 여기지 않은 이 생명, 그리고 당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가 하나씩 아주 천천히 당신에게서 앗아갈 거야.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는지 똑똑히 알게 해줄게. 40분간의 검사 결과 다행히 아이는 건강했습니다. 의사는 안정을 취하라며 귀가 조치를 내렸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새벽 1시의 바람은 날카로웠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석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한 번도 개인적으로 연락한 적 없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의 오른팔이자 제가 김 실장님이라 부르는 집안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실장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저 서연이에요. 실장님은 단 2번의 신호 만에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아가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가 좋지 않으시네요. 실장님, 부탁이 있어요. 민준 씨, 회사가 최근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 특히 한성그룹이랑 연결된 건들 전부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몰래 민준 씨 사업 도와주려고 연결해줬던 그 모든 리소스들, 이제 하나씩 걷어들이려고 해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실장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마음을 정하신 모양이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움직여서 정리하겠습니다. 아가씨께 불똥이 튀지 않도록 아주 은밀하고 깨끗하게 처리할 테니 걱정 마십시오. 전화를 끊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에 남아있던 신락 같은 미련마저 불태워버렸습니다. 사실 저는 평범한 집안의 딸이 아닙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성시그룹의 외동딸이죠. 하지만 저는 민준 씨와 대학 시절 만나 사랑에 빠졌고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제 배경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가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저는 시골 할머니가 주신 유산이라며 속여 제 비자금을 내놓았고 아버지를 졸라 몰래 그에게 유리한 계약들을 연결해줬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일궈온 그 화려한 성공의 밑거름은 전부 저의 헌신과 저희 집안의 힘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지만 민준 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세수를 하고 침대에 누워 아직 진정이 되지 않은 배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널 지켜줄게.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하게 두지 않을 거야. 새벽 2시가 가까워질 무렵 도어락 소리와 함께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들어와 침대 곁에서 저를 잠시 살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자는 척 눈을 감고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서 있다가 한숨을 내쉬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거실에서 라이터 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담배 연기가 문틈을 타고 방 안으로 스며들었죠. 저는 눈을 감은 채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민준 씨, 지금 한숨 쉬는 건 너무 일러. 내일 아침 태양이 뜨고 나면 당신은 진짜 절망이 무엇인지 알게 될 테니까.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담배 연기가 안방 문틈을 타고 들어와 제 코끝을 찔렀습니다. 평소라면 아이에게 해롭다며 당장 나가라고 화를 냈겠지만 지금은 그저 차가운 냉소만이 입가에 머물렀습니다. 민준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연신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 한숨이 지수와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흔들리는 사업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가 내뱉는 한숨이 앞으로 겪을 고통의 아주 작은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어둠 속에서 저는 지난 시간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대학교 2학년 푸르른 교정에서였습니다. 당시 민준 씨는 무릎이 하얗게 해진 청바지를 입고 다녔고 학생 식당에서도 가장 저렴한 채소 반찬만 골라 먹던 가난한 고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트가 있는 날이면 그는 늘 저 몰래 아르바이트비를 아껴 제가 좋아하는 탕수육을 주문해주곤 했습니다. 나는 단 걸 싫어해, 서연아. 네가 다 먹어. 그렇게 말하며 제 앞그릇에 고기를 가득 얹어주던 그의 눈빛은 참으로 따뜻하고 진실해 보였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아버님의 엄한 교육 방침에 따라 신분을 숨기고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면 네가 가진 배경을 지우고 다가가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그래서 민준 씨가 자신의 집안이 어렵다며 고백했을 때 저 역시 우리 집도 평범해. 할머니 손에서 자라서 형편이 넉넉지 않아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민준 씨는 오히려 안도하며 제 손을 더 꼭 잡아주었죠. 겨울이면 제 차가운 손을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 넣어 녹여주고 기말고사 기간이면 도서관 앞에서 밤새도록 저를 기다리다 따뜻한 두유와 샌드위치를 건네주던 그였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민준 씨는 건자재 유통업으로 창업하고 싶어 했지만 수중에 단돈 몇백만 원도 없었습니다. 학교 운동장 벤치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하던 그를 보며 저는 다음 날 김 실장님에게 연락해 제 개인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에게 그 돈을 건네며 다시 한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 할머니가 나 시집 갈 때 쓰라고 모아두신 노후 자금이야. 할머니가 너 믿고 빌려주시는 거니까 나중에 성공하면 이자까지 쳐서 갚아드려. 민준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저를 으스러지도록 껴안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정말 열심히 할게. 평생 너랑 할머니 호강시켜 줄게. 하지만 세상은 열정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민준 씨의 회사는 1년이 넘도록 계약한 건 따내지 못한 채 고사 직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신발 밑창이 다 닳도록 뛰어다녔지만 대형 건설사인 한성그룹 상무에게 문전박대를 당했다며 소파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그가 잠든 사이 몰래 김 실장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성그룹 상무님은 저희 아버님과 고향 선후배 사이였으니까요. 사흘 뒤 민준 씨는 미친 사람처럼 집으로 뛰어들어와 저를 안고 뱅뱅 돌았습니다. 서연아, 한성그룹에서 연락이 왔어. 상무님이 나를 좋게 보셨다며 5억 원짜리 계약을 먼저 제안하셨어. 저는 그저 환하게 웃으며 그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상무님이 김 실장님께 전화를 걸어 회장님 댁 사위 될 분이라니 정성껏 챙겨드리겠다고 보고한 사실은 비밀로 간직한 채 말이죠. 그 이후로도 그랬습니다. 품질 문제로 클레임이 들어와 회사가 문을 닫을 뻔했을 때도 저는 남몰래 저희 집안 소유의 공장에 연락해 원가로 물량을 대주게 하고 기술진을 파견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민준 씨는 하늘이 돕는 것 같다며 기뻐했지만 그 하늘은 바로 옆에서 숨죽여 그를 뒷바라지하던 저였습니다. 결혼식조차 그의 자존심을 배려해 작은 식당을 빌려 소박하게 올렸고 아버님이 노발대발하시며 화려한 예식을 올리라고 하실 때도 저는 민준 씨가 부담스러워해요 라며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커지고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늘어날수록 민준 씨는 변해갔습니다. 몇만 원짜리 점퍼 대신 수백만 원짜리 명품 수트를 입기 시작했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기억하던 섬세함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임신 몇 개월인지조차 헷갈려하며 집에 오면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만지작거릴 뿐 제 질문에는 짜증으로 일관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가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그런 것이라며
애써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병원 복도에서 지수를 품에 안고 내 아내라고 부르던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를 위해 쌓아 올린 이 모든 성이 결국 다른 여자를 위한 놀이터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새벽녘 민준 씨는 결국 안방이 아닌 손님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그가 들어가고 나서야 저는 감았던 눈을 뜨고 배를 어루만졌습니다. 아이가 제 마음을 읽었는지 톡 하고 발길질을 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그동안 너무 미련했지? 이제는 바보처럼 참지 않을 거야.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와 함께했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하나둘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 탕수육을 먹으며 웃던 사진, 첫 사무실을 계약하고 찍은 사진. 이젠 아무런 의미 없는 쓰레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김 실장님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가씨, 한성그룹 쪽에 연락 마쳤습니다. 내일 아침 제품 검수 불합격을 이유로 계약 파기 통보가 갈 것입니다. 다른 협력사들에도 순차적으로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낸 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민준 씨의 세상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준 씨는 평소와 다르게 주방에서 부스럭거리며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제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어제 병원 검사는 잘 다녀왔어? 내가 아침부터 서둘러서 소고기 죽 좀 끓였는데 좀 먹어볼래? 그의 가식적인 다정함이 뱃속을 뒤틀리게 했습니다. 어제 병원 비상구 계단에서 들었던 지수와의 대화가 환청처럼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가 건네는 죽 그릇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좋으니까 신경 꺼. 비즈니스 하느라 바쁜 사람이 웬일로 아침을 다해? 늦겠어. 어서 회사나 가봐. 민준 씨는 당황한 듯 손을 비비며 그래, 맛있게 먹고 있어. 저녁에 맛있는 거 사올게라며 황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나가자마자 저는 그 죽을 싱크대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실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님, 지금 바로 움직여주세요. 최고급 산후조리원 예약해 주시고 실력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도 수소문해 주세요.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점심쯤 되었을 때 변호사로부터 서류 준비가 끝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성그룹이 민준 씨의 회사에 통보를 보냈다는 소식도 들려왔죠. 5억 원 규모의 계약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민준 씨 측에서는 사색이 되어 한성그룹에 연락을 취했지만 담당자들은 일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육아 채널을 틀어놓고 평온하게 과일을 먹었습니다. 휴대폰에선 민준 씨의 다급한 메시지가 연달아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큰일 났어. 한성그룹에서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겠대. 오늘 좀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자. 저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민준 씨, 당신이 믿고 있던 그 운이 사실은 누구의 손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 손을 놓쳤을 때 어떤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지 당신은 이제부터 뼛속 깊이 사무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한성그룹으로부터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는 거대한 파도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날 이후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강남의 사무실로 출근하지만 그가 하는 일이라곤 받지 않는 전화를 붙잡고 사정하거나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지르는 것뿐이라는 보고가 김 실장님을 통해 실시간으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긴 채 태교 음악 대신 민준 씨가 무너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를 가진 몸이라 잘 챙겨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직접 채소를 다듬어 신선한 샐러드를 만들고 전복죽을 끓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민준 씨가 좋아하는 반찬을 고민하며 장을 봤겠지만 이제 제 식탁에 그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 실장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아가씨, 성동구 쪽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 현장 건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가씨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안 소유의 경기도 건자재 공장에도 지시를 내려 오늘부로 민준 씨 회사에 나가는 모든 물량을 끊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원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우선순위 조정입니다. 민준 씨의 회사는 사실상 저희 집안이 뒤에서 밀어주는 자재와 인맥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나서 사업이 번창하는 줄 착각하고 있었지만 그가 딛고 서 있는 땅 자체가 제가 깔아준 비단길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한 대가는 참혹할 것입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는 어깨가 축 처진 채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는 다시 가면을 썼습니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다가오는 그의 모습이 기괴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서연아, 오늘도 아이랑 잘 있었어. 몸은 좀 어때?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려 하자 저는 자연스럽게 몸을 피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옷깃에서는 어제 병원에서 맡았던 그 역겨운 향수 냄새가 여전히 배어 있었습니다. 별일 없었어. 그런데 민준 씨, 얼굴이 왜 그렇게 상했어?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저는 알고도 모르는 척 그의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민준 씨는 눈동자를 떨며 손에 든 서류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 그냥 거래처 한 군데가 좀 까다롭게 굴어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금방 해결될 거야. 당신은 태교에만 신경 써. 그는 황급히 서재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저는 서재 문 앞에 서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애걸복걸하고 있었습니다. 한 상무님, 제발 한 번만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전량 교체해드리고 보상도 하겠습니다. 예? 아니, 상무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가 끊겼는지 거친 욕설과 함께 무언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는 자신이 왜 이런 일을 겪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저 운이 없거나 경쟁 업체가 뒤에서 공작을 부리는 것이라 생각하며 헛발질만 계속하고 있었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임서연님, 법원을 통해 민준 씨 명의의 부동산과 회사 법인 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마음대로 자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요청하신 대로 상간녀인 지수 씨에 대한 인적사항 파악과 증거 정리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변호사는 덧붙여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지수라는 그 여자가 사실은 임신이 아니라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단순한 컨디션 난조였을 뿐인데 민준 씨를 붙잡기 위해 임신 가능성을 언급하며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틀린 게 하나 없네. 거짓으로 쌓아올린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지 상상하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민준 씨는 이제 곧 돈도 사업도 그리고 내 아내라 부르던 그 가짜 아내도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씨는 식사도 거른 채 이른 새벽부터 집을 나섰습니다.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사실을 은행에서 확인하고는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날뛰었다는 김 실장님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공장으로 달려가 자재를 달라고 협박도 해보고 평소 형님 동생 하던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려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처절하게 무너지는 과정을 천천히 감상하며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는 평화로운 일상이 가득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다른 산모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면서도 제 머릿속은 민준 씨에게 보낼 마지막 사형 선고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수트에서는 담배 찌든 내와 지수의 향수 냄새, 그리고 패배자의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서연아,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하니? 다들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 누구야? 대체 누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냐고. 그는 허공에 대고 울부짖으며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궁금해? 제 낮은 목소리에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차가운 분노를 담아 그를 향해 웃어주었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당신이 버린 게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을 여기까지 끌어올린 손이 누구의 것이었는지. 이른 아침부터 정적을 깨는 소음은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문이 부서져라 쾅쾅거리며 두드리는 소리에 집 전체가 미세하게 진동했고 그 충격은 제 침대 머리맡까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현관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험상내는 인상에 건장한 사내 셋이 서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시뻘건 글씨가 적힌 차용증 조각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민준 나와. 이 인간 어디 숨었어? 오늘 안 나오면 문 부수고 들어간다. 사내의 고함이 복도를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민준 씨가 빌려간 공사대금 3억 원을 오늘 당장 갚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민준 씨의 회사는 이미 파산 직전이었고 직원들은 모두 짐을 싸서 나간 지 오래였으며 사무실 문은 굳게 잠긴 채 버려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깬 민준 씨가 방에서 기어 나오듯 나타났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채권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다리는 눈에 띄게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팔을 붙잡고 모기만한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제발. 제발 문 열지 마. 절대로 열어주면 안 돼. 저 사람들 보통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야. 저는 비겁하게 몸을 떨고 있는 그의 손을 가차없이 뿌리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큰 소리치며 사업가 행세를 하던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기 안위만 걱정하는 한 마리 겁쟁이만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당장 경찰을 부르겠다며 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이어졌고 민준 씨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쥔 채 다 끝났어. 이제 정말 다 끝났어라고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며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가로 다가가 밖을 향해 외쳤습니다. 지금 민준 씨가 돌아오는 중이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래층 카페나 로비에서 기다려 주시면 30분 안에 내려가서 해결하겠습니다. 만약 계속 소란을 피우신다면 제가 먼저 업무 방해로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단호한 말투에 밖의 사내들은 잠시 수군거리더니 30분이라는 시한을 두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저는 소파에 널브러진 민준 씨 앞에 섰습니다. 언제까지 도망칠 생각이야. 당신이 저지른 일들 이제는 마주해야지. 민준 씨는 충혈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돈도 없고 회사도 망했어. 난 이제 그냥 알거지라고. 저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티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연기를 끝내야 할 시간이었죠. 돈 문제보다 먼저 정리해야 할 게 있어. 강민준 씨, 우리 오늘 모든 걸 투명하게 밝혀보자고. 저는 서류 봉투에서 가장 먼저 지수의 산부인과 검사 결과지와 제가 병원에서 몰래 촬영했던 영상을 꺼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그가 지수를 품에 안고 내 아내라고 부르며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추잡한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달 15일 밤, 당신 미팅 있다던 그 밤에 산부인과 응급실에서 본 이 여자. 누구야? 내 아내라고 부르던 그 여자가 임신이라도 한 모양이지. 민준 씨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영상 속 자신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자 그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건 그러니까 일시적인 실수였어. 정말이야. 난 그냥 잠시 홀렸던 것뿐이야. 라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끊고 다음 서류들을 하나씩 바닥에 펼쳐놓았습니다. 한성그룹의 비밀 협약서, 성동구 프로젝트의 추천서, 그리고 그가 수년째 자재를 공급받던 건 자재 공장의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봐. 당신이 운이 좋아서 따냈다는 한성그룹 계약서에 찍힌 우리 아버지 회사의 직인 성동구 리조트 사업을 당신에게 몰아주라고 제가 실장님을 통해 보낸 추천서, 그리고 당신이 원가로 물건 떼오던 그 공장 사장님이 우리 할아버지라는 사실. 몰랐지. 민준 씨는 서류를 집어들려다 손이 떨려 번번이 놓쳤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어떻게 한성그룹이랑. 그 공장이 내 할아버지 거라고? 강민준 씨,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깔아준 판 위에서 춤을 춘 거야. 당신 창업자금 1억. 그거 할머니 노후 자금 아니야. 내 비상금이었어. 당신이 사고 쳐서 회사 망할 뻔했을 때 물량 대주고 기술자 보내준 것도 다 나였어. 그런데 당신은 내 돈으로, 내 집안의 권력으로 성장해 놓고는 그 힘으로 다른 여자를 먹여 살리고 있었던 거야. 민준 씨의 얼굴은 충격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이내 깊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제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만지지 마. 나 지금 임신 중이야. 내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대면 그때는 당신 정말 감옥 갈 줄 알아. 제 서슬퍼런 경고에 그는 허공에 손을 멈춘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연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정말 몰랐어. 내가 그런 집안 딸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그 여자랑 당장 끝낼게. 용서. 당신 입에서 나올 단어가 아니지. 당신이 지수를 안고 병원 복도를 걸을 때 나도 거기 있었어. 내가 숨차서 계단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 당신은 그 여자 배를 쓰다듬고 있었지. 이미 늦었어. 신뢰는 구겨진 종이와 같아서 절대로 다시 펴지지 않아. 저는 서류 봉투 깊숙한 곳에서 마지막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혼 협의서였습니다. 아이 양육권은 내가 가져가. 당신 명의로 남은 찌꺼기 같은 재산들은 모두 양육비 명목으로 압류될 거야. 지금 이 서류에 사인해. 만약 거부하면 당신의 횡령과 배임 증거들까지 묶어서 법정에 세울 거야. 선택해. 조용히 빈손으로 나갈지 아니면 죄수복을 입고 나갈지.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김 실장님이 2명의 경호원과 함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실장님은 민준 씨의 부실 경영과 채무 리스트가 정리된 최종 보고서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강민준 대표님, 아니 이제 대표도 아니시군요. 아가씨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렇게 원수로 갚으시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서 서명하시죠. 밖에서 기다리는 채권자들을 경찰에 넘기기 전에요. 민준 씨는 김 실장님과 저를 번갈아 보며 헛웃음을 짓더니 결국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 석자를 써내려가는 내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 소파에 늘어진 그에게 저는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집 내가 결혼 전 내 명의로 산 집이야. 당신 물건들 당장 챙겨서 나가. 내일 아침까지 안 나가면 무단 침입으로 고소할 거니까. 민준 씨는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를 뒤로하고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 됐어, 아가야. 이제 우리를 괴롭힐 사람은 없어. 엄마랑 같이 행복해지자.
거실에서는 짐을 싸는 민준 씨의 흐느낌과 가구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강민준 씨가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떠난 이튿날, 거실은 폭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기이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거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종이 상자에 자신의 짐을 구겨 넣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그가 성공의 상징이라며 자랑스러워하던 수백만 원짜리 명품 정장들은 이제 주름진 채쓰레기처럼 상자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상자 맨 위에 소중히 접어 올린 것은 예전에 제가 그가 가난하던 시절 사주었던 낡은 솜점퍼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을 가다 마주친 낯선 행인의 짐 싸기를 구경하는 기분이었죠. 짐을 싸는 도중에도 그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빚 독촉 전화였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꼭 갚겠습니다. 라며 비굴하게 사정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짐을 챙겼습니다. 저는 그에게 차가운 생수 한 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목마르면 물 마시면서 해. 천천히 해도 되니까. 그는 물병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인 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오후가 되자 김 실장님이 보낸 용달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상자를 차에 싣고는 우리가 함께 살던 집을 한참 동안이나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멀어질 때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멀어지는 차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가슴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가 사라진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 비참하고 굴욕적이었던 시간들이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저는 김 실장님이 예약해둔 서울 강남의 최고급 산후조리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방은 채광이 좋아 따뜻했고 전문 간호사들이 24시간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지방에 계시던 부모님도 서둘러 올라오셔서 매일 맛있는 음식을 챙겨주셨습니다. 특히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뱃속의 아이에게 말을 거시며 아이가 나오면 예쁜 호랑이 신발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강민준 씨와 함께하던 수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가족의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마침내 예정일이 되었고 저는 건강하고 예쁜 아들을 낳았습니다. 똘망똘망한 눈이 저를 꼭 닮은 아이였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그간의 고통과 상처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셨고 할머니는 우리 가문의 사대손이 태어났다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 김 실장님을 통해 강민준 씨의 소식을 간간히 전해들었습니다. 그는 강남의 사무실과 외제차를 모두 처분해 빚을 갚았지만 여전히 갚아야 할 돈이 산더미 같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보증금도 없는 좁은 고시원 방으로 옮겨갔고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형님 동생 하던 거래처 사람들은 그를 보자마자 모른 척 지나치거나 멀리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김 실장님이 시장에서 그를 보았는데 낡은 점퍼 차림으로 흙 묻은 손을 비벼가며 배추를 팔고 있었다고 합니다. 흥정하는 손님에게 비굴하게 웃으며 하나라도 더 가져가라고 매달리는 모습이었다고 하더군요. 매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본인이 선택한 삶의 결과였습니다. 지수 역시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강민준 씨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사치스러운 습관을 버리지 못해 빚만 늘어갔고 결국 식당 서빙일을 전전하며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민준 씨가 공사장에서 시멘트 가루를 뒤집어 쓴 채 그녀를 찾아갔을 때 그녀는 그를 벌레 보듯 무시하며 고개를 돌렸다고 합니다.
아이가 첫 돌을 맞이하던 날 저희 집은 명절처럼 북적였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는 주방에서 찰떡을 치고 국수를 삶으며 아이의 건강과 장수를 빌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가득 풍선을 장식하고 아이의 생일 축하 노래가 나오는 오르골을 준비하셨습니다. 아이는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서툴게 엄마, 엄마라고 옹알이를 했습니다. 김 실장님도 커다란 케이크를 들고 오셔서 아이가 아가씨 어릴 적 모습과 판박이라며 흐뭇해하셨습니다. 아이가 돌이 지나고 조금씩 걷기 시작할 무렵 저도 아버지의 회사인 성시그룹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재무제표와 기한서에 머리가 아팠지만 김 실장님의 도움을 받아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창업 초기 시절에 강민준 씨를 연상케 하는 한 젊은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잔뜩 긴장해 손을 떨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초롱초롱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정직해야 합니다. 절대로 뿌리를 잇거나 곁에 있는 사람을 배신하지 마세요. 저는 그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으며 그가 올바른 길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웃집에 사는 서연 씨와 비슷한 또래의 엄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로 괴로워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제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지나간 인연에 연연하며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아이를 위해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어 손절해야 합니다. 제 조언에 힘을 얻은 그녀는 결국 홀로 서기를 선택했고 지금은 아이와 함께 밝은 모습으로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 번은 아이와 쇼핑몰에 갔다가 입구에서 배달 음식을 픽업하러 온 라이더와 마주쳤습니다. 바로 강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짧게 자른 머리에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낡은 배달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아이를 발견하고는 흠칫 놀라더니 이내 고개를 숙인 채 멀어져 갔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를 향해 아저씨라고 부르며 웃었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의 사람이니까요. 지금 제 아이는 2살이 되어 제법 말을 잘합니다. 매일 아침 저를 깨워주고 잠들기 전 제 뺨에 뽀뽀를 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회사 일도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아버님께 인정받는 경영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별장에서 함께 정원을 가꾸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강민준 씨를 만났던 시간들이 결코 헛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제 진심 어린 조언을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 사람을 대할 때 너무 바보같이 굴지 마세요. 진심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야 합니다. 둘째, 배신을 마주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과감하게 끊어내세요. 상한 사과를 버리지 않으면 결국 상자 안에 모든 사과가 썩게 됩니다. 셋째, 어떤 순간에도 정직하고 본분을 잊지 마세요. 뿌리를 잊은 나무는 아무리 높이 자라도 금방 쓰러집니다.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세요. 당신이 행복해야 아이도 가족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란 듯이 내가 더 잘 사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길에서 웅덩이를 만났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그 웅덩이를 피해 한 걸음만 내디디면 그 앞에는 반드시 더 아름답고 평탄한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앞날에도 늘 따스한 햇살이 가득하기를 응원하며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